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 전쯤 가족과 여름 휴가를 보내다 겪었던 일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위험해질 뻔한 경험이며 이와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분명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때는 2016년 여름, 저희 가족은 경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묵은 숙소는 경주 북군동에 있는 애견 동반 펜션이었는데 그곳은 펜션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런지 경주 시민보다 타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그날 체크인이 3시부터라 저희 가족은 점심을 먹고 나서 시간에 맞춰 펜션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아내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려던 참이었죠. 여보, 아이스박스에 있던 맥주 못 봤어? 분명 출발할 때 넣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려니 너무 허전해서 얼른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생각했죠. 내비게이션으로 근처 편의점을 검색했더니 대략 4km 근방에 한 곳이 있더군요. 여보, 얼른 다녀올게. 저는 차에 올라타 편의점으로 출발했고 맥주를 구입해 다시 펜션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입구부터는 펜션 밀집 지역이라 차가 많은 도로가가 아닌 주변에 논밭이 있고 그 옆으로 시냇물이 흐르는 말 그대로 비포장 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길이었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주변은 어두운 상태라 조심스럽게 숙소로 향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이러면 지나가기가 힘들지 않나? 상세하게 펜션 입구길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승용차 2대가 힘들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이었고 양옆으로 깊은 논두렁이 있어서 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하지만 맞은편 트럭은 3.5톤 정도 되어 보이는 대형 트럭이었고 둘 중에 한 명이 후진을 하지 않으면 서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트럭 기사는 무슨 생각인지 후진은 하지 않고 천천히 제 차로 다가오더니 결국 차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더군요. 잠깐만요. 창문 좀 내려보세요. 그 말을 듣고 창문을 내렸더니 아이고, 젊은 사장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납품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미안하지만 차 좀 뒤로 빼주시겠어요? 제가 트럭을 운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후진하는 게 미숙하거든요. 사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트럭 기사는 60대 정도로 되어 보였고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일단 차를 빼야 저도 숙소로 갈 수 있으니까요. 주변은 온통 암흑이었고 양쪽에 있던 깊은 논두렁 때문에 몇 번이나 뒤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후진을 했었습니다. 트럭 기사도 제 차 뒤에서 신호수를 해주며 서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논두렁 입구까지 후진을 했고 시간은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트럭 기사가 저를 보고 말을 하더군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 펜션에 놀러 오신 것 같은데 혼자 놀러 오셨어요? 아니요, 가족들과 같이 왔는데 좀 살 게 있어서 잠깐 나왔네요. 그러자 트럭 기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사실은요. 제가 해산물 납품을 하는데 재고가 좀 남았거든요. 혹시 사장님, 오징어 좋아하세요? 오징어란 말을 듣고 순간 아내 생각이 났는데 아내는 결혼 전부터 오징어와 낙지 같은 두 종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제 말을 듣고 트럭 기사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10마리 10,000원에 저렴하게 드릴게요. 물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되니까 한번 보기나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에서 내렸고 트럭 뒤편으로 걸어갔죠. 트럭 기사는 냉동탑을 열더니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저는 선뜻 들어가기가 겁이 났는데 그게 냉동 보관이 되는 트럭이라
서리 때문에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으니 트럭 기사가 답답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바빠서 얼른 가야 되는데 물건 안 보실 거예요? 일단 소변 좀 보고 올 테니까 물건 보고 계세요. 트럭 기사는 소변을 보려고 논두렁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물건을 보기 위해 냉동 탑차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어디선가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고 서둘러 주머니를 확인했더니 제 휴대폰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뭐지? 어디서 나는 소리야? 바닥에는 얼음 조각들이 쌓여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분명한 건 냉동 탑차 안에서 나던 진동 소리였죠. 트럭 기사님이 전화기를 놓고 가신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전화를 받기 위해 냉동 탑차를 빠져나오게 됐죠. 아내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오징어 안 먹어도 되니까 얼른 오라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일단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그 모습을 본 트럭 기사는 미친 듯이 뛰어와서 저를 붙잡는 겁니다. 아니, 안 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휴, 비싸면 10마리 5,000원에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 10마리에 10,000원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거기서 반을 또 깎아준다니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펜션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펜션으로 향하는데 창문가에 아저씨 목소리가 언뜻 들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듣진 못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운이 좋다, 아쉽게 놓쳤다,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되었죠. 아침 일찍 차에서 짐을 꺼내려고 펜션 주차장으로 걸어갔는데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이 찌그러진 걸 발견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제 저녁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트럭 기사의 모습이 찍혔고 그건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들이 촬영되어 있었죠.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인데 소변이 마렵다며 논두렁으로 가는 척을 하다가 몰래 차 안에서 칼을 가지고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상황에 칼을 쓸 이유도 없었고 설령 냉동 오징어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마리씩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칼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 섬뜩한 장면은 제가 다시 펜션으로 출발할 때쯤 트럭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리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 부분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더군요. 그 당시는 판단력이 흐려져 미처 몰랐지만 뒤늦게 알게 된 소름 끼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스스로 냉동 탑차에 들어가게끔 유인을 하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트럭 기사가 직접 물건을 꺼내서 보여주는 게 아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점이었죠.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의심 없이 냉동 탑차에 들어갔더라면 트럭 기사가 밖에서 문을 닫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냉동 탑차 특성상 운전석에서만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냉동 효율과 적재 효율을 위해서 냉동 탑차 안에는 손잡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밖에서 문을 닫으면 안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냉동 탑차 안에서 들었던 휴대폰 진동 소리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분명 트럭 기사는 문만 열어주고 갔었고 저 말고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던 냉동 탑차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는 건 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했고 소리가 심해서 잘 보이지도 않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냉동 트럭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바쁘다고 했던 말과 다르게 그렇게 여유있게 행동을 한 거라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지만 정작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경찰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저의 추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주뿐만 아니라 혹시나 냉동 트럭이 와서 오징어를 떠리로 준다고 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끔 그날 일이 떠오르는데 만약 그 순간 아내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기억에 너무 오싹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 사연은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일인데 정말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꽤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40대였고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 대략 20년이 훌쩍 넘은 사건이죠. 사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보하려는 사연은 제가 겪고 느낀 것과 그리고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시청자분들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택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아버지의 도박과 음주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2천만 원이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했었는데 그마저도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 듣기론 그 당시 저희 집 전세 보증금이 1,2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보증금보다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되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아무튼 그 뒤로 저희 가정은 매일같이 다투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쯤 저희 집안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의 사이였습니다. 평소 말없이 무뚝뚝한 성격의 아버지가 어머니께 농담도 하시고 어머니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아버지를 보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인해 저희 부모님 사이가 좋아진 줄은 모르겠지만 어린 제가 봤을 땐 마냥 기쁘고 좋아 보이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진 못했고 얼마 뒤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저희 집안에 형사분들이 와 있었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한참 동안 방에 있었고 나중에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와 형사분들은 이미 집을 나가버린 후였었죠. 그때 어머니께 들었던 말은 당분간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어머니께 이유를 물었지만 끝내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지만 그땐 평범하게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이 너무나 부럽고 가끔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오면 혹시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지냈었죠.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도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어머니 혼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아버지가 뭘 하고 오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묻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이상하게 아버지가 남처럼 낯설게만 느껴지곤 했었죠.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와 저는 점점 멀어졌고 거기다 사춘기까지 오는 바람에 저희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사라지고 다시 돌아온 아버지를 이유 없이 미워하면서 지냈고 저는 부모님보다 주변 친구들에게 더 의지를 하면서 말 그대로 비행 청소년처럼
학창시절을 보냈었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제 나이도 30대가 되었을 때 문득 과거 일들이 생각이 나 아버지께 옛날 일을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면서 자꾸만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란 건 잘 알지만 제가 어린 시절 몇 년간을 아버지 없이 자랐던 이유 때문인지 제 마음에도 알 수 없는 응어리 같은 게 맺혀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말씀을 꺼려하는 걸 보면 분명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자꾸만 생각이 나서 제 스스로에게 괴로울 정도로 힘들었었죠.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 혹여나 아버지가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가끔 들었고 도대체 어떤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꽁꽁 숨기며 사는지 저는 의구심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의문점은 끝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의 입에서 이야기를 듣기도 전 저와 어머니는 절망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였고 그것도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이가 된 상황이라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이별을 준비해야만 했었죠. 안 그래도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더욱 운든 생활을 하셨고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워낙 고집이 세신 분이라 늘 집에서만 생활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조금은 알 수가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조문객보다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 술을 마시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그걸 보고 참 씁쓸하고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가 끝이 난 뒤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그제야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도박과 음주로 빚을 지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자 어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자는 말이었는데 그 계획이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끔찍한 내용이었죠. 아버지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손과 발목 장애 시 일시보험금을 2억이나 넘게 탈 수 있도록 보험금을 2배 이상 납부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계획을 했던 건 바로 사지 절단이라는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금정산 중턱까지 올라가 자작극을 벌이려고 생각했고 심지어 입산 금지구역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이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군 생활을 하실 때 배운 노끈 매듭 방법을 통해서 본인 몸을 스스로 묶고 그 자리에서 손과 발목을 절단하려고 했었다는데 그 끔찍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 순간 지나가는 등산객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버지는 당혹스러웠는지 본인이 납치를 당해 끌려왔다고 거짓말을 했었다고 했죠. 경찰은 단순 강도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었지만 아버지의 보험 내역과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끝까지 추궁했고 끝내 보험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아버지는 자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초범도 아니었고 과거에도 수상한 보험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경찰이 조사 끝에 과거 보험 사기 기록까지 모조리 밝혀지면서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마음은 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본인 사지를 절단하면서까지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아버지가 너무 섬뜩하고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말리지도 않은 걸 보면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돈을 받고 싶은 욕심이 더 컸을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어머니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빚을 갚고 더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을 지키려는 가장의 마음은 저도 잘 알지만 이런 끔찍하고 기괴한 방법으로 돈을 타려고 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숨기기에는 뭔가 마음이 좋지 않고 도무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추후에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되었을 때는 저희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집안에 관련된 사건인데 시청자분들이 제 입장이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 3년 전 202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은 큰 소리 한 번 안 날 만큼 조용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한 뒤부터 조금씩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특히 어머니는 유쾌한 성격에 야외 활동을 즐겨하는 외향적인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늘 집에서 아버지를 케어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안색도 좋지 않으셨고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누워 계신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수야,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아버지랑 같이 좀 있어. 엄마가 어디 볼 일이 좀 있거든? 네, 알겠어요. 어머니는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면서 제게 부탁을 하셨고 저는 일요일 아침부터 아버지를 케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셨고 뭔가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종수야, 요 근래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 전화도 나가서 받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한 손에 검은색 봉지를 들고 있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산에서 채취한 버섯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날 친구분과 함께 산행을 하러 가셨던 거고 거기서 식용버섯을 발견하고 그걸 채취해서 집까지 가지고 오셨던 거죠. 종수야, 너네 아버지한테는 내가 등산하고 왔다고 말하지 마. 괜히 또 이상한 의심이나 하고 그러니까. 내 말 알겠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별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처음 보는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죠. 종수야, 이쪽은 엄마랑 잘 아는 사이야. 어서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네가 종수구나. 어릴 때 딱 한 번 봤는데 진짜 많이 컸네. 그 남자는 제게 삼촌뻘 정도 돼 보이는 조금 젊은 남자였고 어머니와 많이 친근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아버지도 이 남자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심지어 반기는 모습까지 보이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한때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던 사이였고 아버지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고마운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남자를 우진 삼촌이라고 불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인사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의 정성이 통했는지 아버지의 회복도 점점 빨라졌고 이제는 혼자 거동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호전이 되었었는데 아마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점부터 주말마다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늦으면 자정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했었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진 삼촌과 같이 산행을 하면서 약초나 버섯을 캐러 다닌다고 들었고 어쩌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는 말을 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제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죠. 어머니,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우진 삼촌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기셨고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어머니가 스스로 해결을 하실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분명 사람이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작은 방에서 우진 삼촌과 어머니가 함께 나오셨고 저는 그걸 보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생겨버린 거라 그렇게 짐작이 되었죠. 종수야, 너 언제 왔어?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고 저도 성인이다 보니 말을 하지 않아도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는 외출을 하신 상태였고 나중에 귀가하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릴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며칠간 고민만 하다가 아버지께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시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데 아버지는 아들 앞이라서 내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무튼 제 예상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셨죠.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우진 삼촌 탓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 밤 잠까지 설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땐 사람에 대한 혐오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괴로웠었죠.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 우진 삼촌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수라도 해야 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학교 생활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혼자 집에 계셨던 날이었고 저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버지의 안색이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종수야 왔니? 그게 말이야. 아까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뭘 드셨는지 살펴봤더니 어머니가 아침에 만들어 놓으셨던 버섯 전골이 눈에 보였습니다. 혹시나 음식이 상했을까 싶어 냄새를 맡아봤더니 음식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단순하게 아버지가 음식을 드시고 그냥 속이 불편하신 줄로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상비약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안방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서둘러 안방으로 가봤더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그걸 보자마자 곧장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었죠. 아버지의 증세는 독이 든 버섯을 먹은 게 원인이었고 위세척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셨는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수십 통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우진 삼촌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진 삼촌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어머니, 오늘 아버지가 점심때 버섯 전골을 먹고 지금 위세척까지 했는데 그게 독버섯인지 알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했는데 도대체 우진 삼촌과 무슨 사이세요? 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말없이 묵묵히 아버지를 쳐다보고만 계셨는데 그때 우진 삼촌이 저를 밖으로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수야, 삼촌 말 잘 들어.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이혼한 게 말이야. 다 너네 아버지 때문이야. 저는 우진 삼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이 사실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틈만 나면 여자를 만날 정도로 바람기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 많은 여자들 중 하나가 우진 삼촌의 아내였는데 그 당시 심증은 있으나 결정적인 물증은 없어서 우진 삼촌은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더더욱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우진 삼촌은 아버지를 경멸할 정도로 증오를 가지고 살았었다는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고 저는 우진 삼촌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기만 하다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금술이 좋아 보이던 저희 부모님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며칠 뒤 어머니는 잘 지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독버섯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는커녕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시는 게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진 삼촌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과거 일도 용서받기 힘든 건 확실하고 또 독버섯을 의도적으로 아버지께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와 우진 삼촌의 행동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입을 열지 않으시고 어머니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해결책을 낼 수가 없었던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은 직장 문제로 인해서 따로 혼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게 불편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보고 들었던 이 일들은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게들남님께 제보할 내용은 대학생 시절 겪은 무서운 경험담인데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군대를 갓 전역한 대학생 신분이었고 학교를 복학하기 전 2주 정도 시골살이를 경험하고자 충북에 있는 할머니 댁에 내려가게 되었죠. 저 혼자서 내려간 건 아니고 저와 절친이었던 학주라는 친구와 함께 내려갔었는데 학주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탓에 시골 생활을 굉장히 동경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같이 살다 보니 저도 미처 몰랐던 할머니의 특이 식성을 알게 되었죠. 그건 황소 개구리였는데 할머니는 개구리를 말려서 된장찌개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반찬으로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할머니의 연세가 80이 넘었음에도 굉장히 정정하셨고 그 건강의 비결이 개구리를 즐겨 드신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설마 직접 잡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네에 이사를 온 아저씨가
일주일마다 개구리를 잡아서는 할머니께 가져다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친절하고 고맙게만 느껴졌고 기회가 되면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친구와 마당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할머니를 찾아오셨죠. 할머니, 오늘은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이것도 충분할 거예요. 아이고, 뭘 또 이렇게 가져왔어? 그분은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개구리를 잡아준다는 동네 아저씨였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집 손자였어? 인물이 훤하네. 여기는 뭐 놀러 온 거야? 아, 네. 친구랑 시골 체험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아저씨. 개구리는 어디서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시골에서 딱히 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즐겨 드신다고 하니까 여기 있을 동안 개구리나 잡아볼 생각에 위치를 물어봤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잡아보게? 아유, 아서라. 거기가 밤에 얼마나 위험한데. 아저씨의 말은 밤마다 동네 저수지 근처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나 길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밤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낮에 가자니 발견하기가 힘들고 한 가지 방법은 아저씨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럼 아저씨, 혹시 개구리 잡으러 가실 때 저희도 따라가도 돼요? 아유, 그냥 집에 있어. 따라 나가면 고생만 하지 뭐. 아저씨는 극구 저희를 말렸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까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먼저 주무셨고 저희들은 작은 방에서 누워 있었는데 이대로 잠들기가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아쉽더라고요. 학주야, 우리 나가서 개구리나 잡아볼래? 야, 아까 못 들었어? 아저씨가 위험하다잖아. 그럼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저수지역 풀숲으로만 다녀보자. 결국 학주는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각자 랜턴 하나씩과 그리고 뜰채를 챙겨 저수지 풀숲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풀숲에 도착했을 때 개구리 소리와 벌레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분위기였죠. 그렇게 둘이서 풀숲을 걷고 있는데 저희가 서 있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저수지 주변으로 하얀색 불빛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마치 신호를 보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은 그 불빛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에 봤던 동네 아저씨가 저희 뒤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들 참 말 안 듣는다. 내가 분명 위험하다고 했냐 안 했냐? 확 물에 빠져 죽어볼래? 앞으로 또 너희들 맘대로 행동하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알겠냐? 그 순간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낮에 봤던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는 곧장 집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만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물론 저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건 100번 1000번 잘못한 부분이지만 저와 학주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군대까지 갔다 온 성인인데 말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날 밤은 지나갔었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아저씨가 찾아오셨는데 저희 생각은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들른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제와 완전 다른 사람처럼 저희를 보고 웃더니
용돈까지 건네는 겁니다. 할머니 잘 보살펴드려. 쓸데없이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총구석에서 지내려면 답답할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원래 계획은 2주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요. 제 친구가 다음 주에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틀 밤만 보내고 올라가려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아저씨는 돌아갔고 저희들은 180도 달라진 아저씨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고 이대로 서울로 올라가면 또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학주와 의논을 한 뒤 하루만 더 있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저씨의 눈치가 보이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는 건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저희는 장비를 챙겨 밤 낚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한 저수지가 아닌 그 저수지를 지나쳐 걷다 보면 또 다른 낚시 포인트가 나오고 저와 학주는 그리로 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둘이서 저수지 풀숲을 지나쳐 걷고 있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봤던 하얀색 불빛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또 동네 아저씨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뭐 죄를 지은 건 없지만 앞전에 욕을 심하게 들었던 기억 때문에 자꾸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불빛이 계속 깜빡거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불이 꺼져버렸는데 그때쯤 풀숲 뒤편에서 택시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려 개구리 울음소리를 따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행동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택시 주변으로 어떤 남자가 다가와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너무 고요한 상황이라 말소리는 명확하게 들렸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건 동네 아저씨의 목소리였고 누가 봐도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몇 살이야? 내가 보기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정도로 보이는데? 와, 그럼 A급이네. 수고했다. 그리고 아저씨는 택시 뒷자리에 올라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에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경찰은 도착하지 않았고 재차 전화를 걸었더니 정확한 저수지 위치를 몰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사이 아저씨는 택시에서 내렸고 그 택시는 반대편으로 사라졌는데 그제야 경찰차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기다렸다가 나타난 듯이 황당한 타이밍이었고 저희들은 풀숲에서 나와 지금까지 목격한 일들을 경찰에게 털어놓았죠. 아저씨도 경찰차 사이렌 불빛을 보고 당황한 듯 뛰어왔었고 저희가 하는 말들을 듣고서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저 김순경,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저씨는 경찰과 잘 아는 사이인 듯 친하게 대했고 경찰은 주변을 살피더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기 놀러온 학생들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요. 경찰은 저희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정말 억울하지만 그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걱정이 들었는데 저희 신고로 인해 아저씨가 할머니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진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이대로 서울로 올라가기에도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학주도 다른 일정이 있는 상황인데다 저도 여기서 계속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가
어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아저씨, 어제 일은요,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저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했고,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오래 보고 싶지? 그럼 너희들이 잘해야 돼.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조심히 올라가고 또 보자.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올라왔고, 저와 학주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할머니는 자연사로 돌아가셨고, 그 아저씨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죠. 들리는 소문에 아저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외 다른 소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깜빡거리던 하얀색 불빛과 그리고 이상한 개구리 소리는 택시기사와 아저씨 사이에 무언의 사인이었던 것 같고, 택시기사는 술 취한 손님을 태워 아저씨와 은밀한 뒷거래를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죠. 참 아쉬운 건 그때의 대화 내용을 녹음이라도 했었다면 아마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CCTV가 많아서 이런 범죄가 불가능하겠지만, 성별을 떠나서 만취 상태로 혼자 택시에 타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개구리 소리만 들리면 그때 일이 떠오르는데, 제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할 내용은 지금부터 9년 전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겪은 소름 돋는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언니와 함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엄마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처음 엄마와 연락이 닿았던 건 제가 15살 때였었죠. 그 당시 엄마와 연락을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싫어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문에 엄마와 실제로 만난 적은 몇 번 없었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별다른 제약 없이 만나고는 했었죠. 엄마는 이혼을 하신 후에 좋은 인연으로 새로 만나게 된 분을 저희 자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엄마의 친한 지인 정도로만 대했고, 그분도 아버지라고 부르길 강요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와 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병원 치료보다 공기 좋은 시골 생활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강원도 정선으로 내려가 조그만 펜션을 운영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 자주 뵙지는 못하고 가끔 언니와 함께 엄마를 보러 가곤 했었는데, 아마 그 시기쯤 제게 이상한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제 느낌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귀띔을 해주면 며칠 사이에 그 말이 맞았다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또 제가 꾼 꿈으로 인해 친구네 이모가 암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있었죠. 저는 평소 그런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언니에게 털어놓았지만,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니와 함께 엄마를 보러 내려갔었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엄마도 저처럼 사람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보이길래 무당을 찾아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당은 엄마에게 신기가 있다면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제가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동네 무당이 엄마에게 사기를 치는 거라 생각이 들어 웬만하면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다 그날 밤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엄마는 1층에 누워 잠이 들었고 언니는 복층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엄마랑 누워있던 펜션 1층이 아니라 펜션 아래쪽에 위치하는 계곡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주변을 살폈더니 글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략 30대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여자였는데 이상할 만큼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저는 펜션에 방문한 엄마의 지인분이라 생각하고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여자는 한참 저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저는 뭐에 홀린 듯이 그 여자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었습니다. 민주야, 안 돼! 거기 서!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아니 제가 계곡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무서우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리고 때마침 엄마가 어떻게 알고 저를 찾으러 오셨는지 그 부분도 너무 기이했습니다. 저는 펜션으로 들어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엄마도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엄마가 밥을 해주시고 저와 언니를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보니 제가 물놀이를 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 급히 저를 찾으러 오셨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믿기 힘든 경험을 하고 나서 겨우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어제 듣지 못했던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언니와 저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이서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을 지 서방인 줄 아는 귀신이 가끔 보이더라고. 아마 민주 네가 봤던 그 여자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말을 믿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우면서 무섭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당시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와 함께 엄마의 펜션에 방문하기로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운전을 했었고 남자친구의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막상 도착했을 땐 아들처럼 싹싹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계곡에서 물놀이도 할 겸 남자친구와 저는 물놀이 준비를 했고 당시에 조카네도 잠깐 내려와 있어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물놀이를 하러 갔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 길로 곧장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가 심해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깨어난 남자친구는 본인이 쓰러졌다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니, 아까 물놀이 하기 전에 어머님이 날 부르시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물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왜?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남자친구는 어른들과 함께 있기도 했고 또 처음 인사를 왔던 자리라 혼자 물 밖에 있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더니 그 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 엄마에게 들었던 무당의 말이 단순 거짓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엄마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엄마, 남자친구 일도 그렇고 차라리 내가 신내림을 받을까? 무슨 소리야.
신내림 받으면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너 남자친구 집에서 반대하면 어쩌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였고, 혹시 제가 신내림을 받게 되면 남자친구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엄마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데다가 암까지 투병 중이신데 선뜻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제가 불효녀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엄마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말도 없이 무당을 불러 신내림을 받으셨고, 그 펜션은 지인 위주로만 운영이 되는 중이라 별다른 예약이 없을 때면 간이 신당으로 꾸며 손님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그 주 주말쯤에 언니와 엄마를 보러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때마침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민주야, 이번에 집에 내려올 때는 꼭 기차 타고 와. 알겠지? 기차 타면 한참 걸려, 엄마. 엄마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와 언니는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별탈 없이 펜션에 도착했었고, 엄마에게 왜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고 했는지 물었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날 저녁 TV를 보고 있는데 도로에 낙석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도로는 저희가 펜션으로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만약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차를 가지고 왔었더라면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었죠. 이런 기묘한 일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 저는 미신을 일부 믿게 되었고, 단순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정확해서 요즘도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지내고 있네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일이었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쯤 제가 경험했던 무서운 일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던 터라 아직까지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펜션이나 또는 민박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년 8월,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당시 1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여름 휴가차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됐죠. 사실 일정이 없는 계획이었고 갑작스럽게 회사 휴가 날짜가 변경이 되어 급하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먼 거리는 힘들다 판단하고 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운 강원도로 가게 되었던 거죠. 8월 초면 말 그대로 성수기 중에서도 극성수기였는데 많고 많은 펜션이나 민박 중에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을 거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예약을 받아주는 곳은 찾기가 힘들었고 정 안 되면 모텔이라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여자친구와 숙박시설을 둘러보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고 이야기를 나눴고, 검은색 글씨로 민박이라고 적힌 간판에 꽤 낡아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약이 다 되어 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박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봐 총각, 여기 해변 근처는 방 구하기가 힘들 거야.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은 황토로 지어진 민박집인데 해변가는 아니지만 시골스러운 풍경에 조용하게 묵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생각 있으면 바래다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나 여자친구도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펜션이나 민박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행다운 여행을 즐기러 온 거라
큰 고민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드렸죠. 잠시 후 저희는 주인 아저씨 트럭을 타고 대략 20분가량 이동을 하게 됐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보이는 민박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박집 외관은 황토로 지어진 기와집처럼 보였는데 공용 주방에는 옛날 아궁이가 보였고 화장실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말 그대로 옛날 시골집 느낌이었죠. 여자친구 표정을 봤더니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묵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황토 민박집으로 들어갔고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5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인 게 너무 놀라웠죠. 여기 민박집 사장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더니 별일 없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가끔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는 정말 친절한 사장님이다 라고만 생각했죠. 민박집은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 있었는데 1, 2, 3번 방은 나란히 붙어 있고 맞은편에 4, 5, 6번 방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2번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 방 안에서 이상한 걸 목격하게 되었죠. 여자친구가 물을 마시다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장판 속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었는데 그냥 두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서둘러 닦으려고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장판 바닥에 수십 장의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 보자마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정도였죠.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었고 부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날 밤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바비큐 파티를 하고 나서 정리를 끝낸 시간이 밤 10시 정도였는데 오전 일찍부터 돌아다녔던 탓인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일찍 자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은 씻자마자 11시 정도에 잠이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쿵쿵 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지? 여자친구는 피곤했는지 그냥 자고 있었고 저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자려고 누웠죠. 그런데 또다시 쿵, 쿵 누가 벽을 치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번에는 앞전 소리보다 훨씬 컸고 여자친구도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번 방이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라 저희가 2번 방에서 묵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1번 방에서 나는지 아니면 3번 방에서 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지더군요. 만약 계속해서 소리가 났다면 민박집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던 생각이었는데 그 후로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잠에서 깬 탓에 다시 자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한참을 뒤척거리다 겨우 잠이 들게 되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민박집 사장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3번 방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때 무심코 3번 방 안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죠. 방 안에는 2명의 여성분이 목에 밧줄을 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른 112에 신고를 했었죠. 그렇게 사건 사고는 수습되었고 저는 민박집 사장님께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사장님이 민박집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손님 중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3번 방에서 말이죠.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민박집에 놀러오는 손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답니다. 민박집 사장님이 알아본 바로는 민박집 위치가 조용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SNS에서 이곳은 사후 세계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허위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SNS를 보고 방문한 젊은 친구들이 자주 들린다고 했고 사장님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수시로 방마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 시간 순찰을 돌지 못했고 눈을 뜨자마자 방마다 체크를 했더니 글쎄 3번 방에서 여성분 2분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 말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어제 옆방에서 쿵쿵 들리던 소리는 고인 2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던 소리였던 거죠. 너무 무섭고 안타까우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요. 저희는 2박을 지낼 생각으로 왔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곧장 짐을 챙겨 나오게 됐죠. 저는 집으로 도착해서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분명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사연을 보내면서 거리비 확인을 했더니 현재 그곳은 폐업을 하고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묵은 2번 방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장판 밑에서 봤던 수많은 부적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날 새벽 벽을 두드린 게 살려달라는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사장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5년이나 지났지만 3번 방에서 봤던 고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여름 펜션이나 민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장판이나 벽지 속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